요즘 이제 고구려사 중국 편입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동북공정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데 실제 알고 보면은 이거는 고구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조만간 신라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그 세계적인 사전인 그 브리테니카 사전 같은 데 보면은 발해와 신라는 당나라에 조공을 한 속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유포되면서 외국인들은 고구려는 물론 신라, 발해 전부 중국의 하나의 지방 정권, 제후국가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도 그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역사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예견되는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 여기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신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신라는 당나라의 지방 하나의 제후국가가 아니다. 당당한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였고 중국의 황제, 천자와 대등한 신라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황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황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강의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과연 황제가 어떠한 존재였던가 나름대로 황제와 관계된 유적지를 둘러봤습니다. 태산에 올라가면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이 천하를 통치하는 사해를 통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린 봉선대전을 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 진시황이 중국에서 봉선대전을 한 이후에 그 이후 중국에서의 가장 훌륭한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올라가서 봉선대제를 합니다. 그러한 흔적이 우리 신라에서도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눠드린 그 유인물, 첫 부분은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대의 황제국가에서는 최고 통치자인 그 군주의 지위에 따라서 권력 구조가 황제국인가 제후국인가 이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가의 대외적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통시대의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의 가장 근접한 외국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번국을 취해야 됩니다. 지반국가 형태를 취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독립된 체제를 갖는 이중체제를 갖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면상 양보하지 않으면 토벌을 당할 우려가 있고 주변 국가가 강하면은 중국은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 수나라, 당나라의 침공을 받고 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내에 대해서는 군주는 절대적인 존엄한 위치를 갖지 않으면은 그 국왕의 위치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중적인 체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체제를 갖는 것을 가지고 그 주변 국가가 중국의 속국이다, 제후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죠. 신라도 대외적으로는 중국, 특히 그 당나라의 중심의 국제 질서에 본국에 속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면의 제후국의 체제를 가졌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단순히 중국 왕조, 특히 당의 본국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물론 신라도 중고기부터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연호를 갖는 것은 황제국만 갖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도 건원이니 뭐 하는 연호들을 많이 갖죠. 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달리 신라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황제국이 갖는 특징이 뭐냐? 요소가 뭐냐?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요소들이 신라에 있어야만 신라가 황제국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 요소가 없는데 제가 신라가 황제국이다 이러면은 거짓말하는 그 억지를 부리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황제국의 요소에 속하는 그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신라 건국기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그 황제국 체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황제국 체제에 있으려면은 대체적으로 칭제 건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족 관념을 가져야 되고요. 그하고 더불어서 용어에 있어서 조종이라는 임금의 시호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황제라는 제, 성상, 성왕, 대왕, 태왕, 폐하 이런 용어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우, 태자, 그리고 그분들의 생일이나 축하일을 나타내는 절일, 뭐 임금의 명령을 나타내는 제, 조, 칙,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제가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는 이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의 1000년에 가깝습니다. 993년간 존속했기 때문에 역사가 길어서 그 시대를 삼시기로 나눕니다. 그 삼시기로 나누는 기준은 대체로 혈통에 근거를 합니다. 왕의 혈통이 어느 가계에 속했던가, 그걸 가지고 나누는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경문왕 그 본기 말기에 제1대 시조 혁거세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이른바 성골왕 시대를 상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9대 김춘추 태종 무열왕부터 36대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37대 선덕왕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56대 경순왕까지 이 원성왕 혈통을 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시기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상대에도 천자, 황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그 왕 중에 23대에 되나요? 21대가 되는군요. 21대 소지마리카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말년에 오늘날 그 경상북도 봉화에 해당하는 지역인 나리군인데 여기에 이제 행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가가 비단에다가 음식이라고 하면서 싸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왕이 그거 비단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소녀가, 아름다운 소녀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왕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참 이쁘고 자꾸 생각이 나요. 남자들 그렇죠. 그래서 참 소녀를 어떻게 가까이 해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몰래 임금의 옷이 아닌 평민의 옷을 바꿔 입고 2차례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가까이 했죠.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다가 고타군이라는 곳, 지금의 안동에 들려가지고 어느 노인 노파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임금에 대해서 세상의 평이 어떠냐 이래 물으니까 노파가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성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임금은 성인이 아니다. 임금이라는 자가 어떻게 몰래 평민의 옷을 입고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냐. 이거는 용이 물고기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다. 그러다 보면은 어부한테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된다. 임금이라는 것은 만성의 지위에 있다. 만성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성의 지위라는 것은 황제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축하할 때는 만세를 불러요. 만세, 만세, 만만세. 제후국의 왕을 얘기할 때는 천세를 부르죠. 그래서 이건 천성의 지위예요. 천성의 지위. 근데 이미 이 신라 초기에 만성의 지위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신라의 왕은 황제의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보시다 보면은 역사 드라마 보면은 만세 만세 부르죠. 그거는 황제만 불러주는 겁니다.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는 황제다 이거를 세상에 알리고 거기서 만세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황제만이 만세를 불러요. 천자만이. 그렇지 않고 지방의 제후국가 주변 국가의 왕들은 천세밖에 못 부릅니다. 그 중국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제나라, 노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천세밖에 못 불러요. 오로지 중앙의 그 왕만 봉건 제도에 의해서 천자의 지위에 있어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만성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 시대에 이미 소지마리값이 만성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천자다 이거죠. 그리고 신라 국왕이 신라 중심의 천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박익거사가 태어나니까 지금 천자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자의 아들이다 이 말. 천자 애들은 황제인 거예요. 고구려에 있어도 고주몽이 태어나니까 천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강개토왕 비문에 나오죠. 천재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자인 나 주몽이가 지금 위험에 처했느리라 하고 압록강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압록강에 있던 거북이와 자라 물고기들이 나타나서 다리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무사히 도망을 와가지고 국내성 졸범 지역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런 내용이 강개토왕비에 나오죠. 이 고구려의 왕도 천자의 후손인 겁니다. 아마 고구려에 관계된 강의를 하신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듯이 신라의 왕도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남해 차차홍, 노래 차차홍, 탈해 이사금 이 3왕을 삼황이라고 불러요. 삼황. 삼황이라는 것은 중국의 삼황 5제예요. 삼황이라고 하면은 천황, 지황, 인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수인, 복희, 신농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조상 중에는 이 삼황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진주광씨 같은 경우 그런 것 말씀하시죠. 염제, 신농씨의 후손이다. 여기 진주광씨, 강태공의 후손들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중국 가서 강태공 사당에 들렸었는데 이 강태공의 후손이 세계의 진주광씨들은 270여 개의 성이 분파됐다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107개 내지 102개 성이 전파됐다 그러죠. 그래서 뭐 노신이 여신이 뭐 하는 성씨들 전부 강태공 부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9월 달에 그 중국의 강태공 사당에서 세계 강씨 단합대회가 열리죠. 여기 강씨 어른 계시면은 아마 참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망오제, 그러니까 중국의 전설상 가장 훌륭했다고 하는 이 사망에 비교한다는 것은 신라도 이미 이런 신성성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정왕의 부인을 가지고 봉해서 황후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황후는 황제의 부인이에요. 제후의 부인은 왕비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왕비라 그러죠. 무슨 왕비, 무슨 왕후. 근데 이 황후라고 하는 것은 황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의 지정왕은 황제였고 그 부인은 황후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황제 국가였다는 거지, 신라의 국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황룡사 구청탑 그걸 세울 때 우리나라의 뭡니까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자장률사인가요? 그 중국의 문수보살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신라는 동쪽의 야만족들하고는 다르다. 너희들은 특별하다. 야만족하고 같지 않다. 그러니까 주변에 야만 오랑캐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거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들이다 하면서 인정을 하는 형태로 나오죠. 이거는 문수보살이 했다는 말을 빌어가지고 신라인 스스로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종족들하고는 다르다. 이른바 황룡사 구청탑을 태울 때 이 탑을 9층으로 세우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 9개로 표현되는 종족들이 항복해 와서 받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신라가. 이런 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세계관, 신라 자존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에 보면은 대왕이니 제왕이니 짐이다, 순수다 하는 이런 황제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나는 짐이다고 쓰는, 짐이라는 것은 황제예요. 황제가 아닌 사람은 고라고 써요. 고. 외로울 고자 고. 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과인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황제만은 짐은 이렇게 짐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런 용어가 진흥왕 순수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산에 올라가시면은 비봉이라는 데가 있죠. 이 비봉에는 진흥왕이 세웠던 순수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흥왕 순수비를 두고 종래의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이 지역을 정복을 하고 이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 백성들을 무마하고 위로해가지고 잘 다스리면서 그 지역이 신라의 영토임을 확인한 것을 세상의 백성들에게 알린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진흥왕 순수비가 산 꼭대기에 있겠어요? 백성들이 그거를 읽어보려고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같이 등산 도구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됐는데도 비봉에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죠. 떨어지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인데, 거기 누가 백성이 올라가서 우리 대왕님의 유교적인 정치 이념에 뽐받아서 나는 훌륭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는 진흥왕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는 이 천하를 평정한 훌륭한 왕이다. 하늘이시여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 사해를 다스리겠다. 천하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사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 순수비가 산꼭대기에 있죠. 광초령 순수비, 마을령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저 밑에 창녕에 있는 건 순수비라고 하지 않고 척경비라고 그러죠. 영토 확장했다는 기념비. 그런 걸로 봐서 이 진흥왕이라는 사람은 황제의 의식을 표방을 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도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도교의 천황대제를 모방한 거예요, 이게.
도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산에 가든지 중국의 방산에 가면은 도교의 뭐랄까 성지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은 그 건물 이름들에 자궁이라고 붙여놨어요. 자주색 자자에 궁궐 궁자.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흥왕이 경주에다가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고 했다. 그 궁궐 이름을 자궁이라고 하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황룡이 나왔다. 그래서 절을 짓고 그것을 황룡사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진흥왕이 짓고자 했던 궁궐이 자궁이라면은 이 사람은 황제를 표방한 거예요. 보가에서의 황제, 옥황상제와 같은 존재로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걸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왕들을 보면은, 왕들이 죽으면은 흉이라고 했어요. 흉. 이 흉이라는 것은 황제만이 쓰는 용어예요. 백제에서도, 그 어느 왕이냐. 무령왕릉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지석이 나왔는데 사마왕 흉으로 나오죠. 백제도 황제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후는 붕이라고 써요. 붕. 매 싼자 밑에 달월자 2개 쓰는 거 있죠. 무너질 붕. 그래서 제후는 붕인데 이 신라에서는 흉으로 썼다는 것은 황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라는 이미 상대 중고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중앙 집권적인 귀족국가로 발전함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이 국가를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7세기 6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며 신라의 통치자들은 자국을 불교적인 이상국가, 즉 불교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하는 전륜성왕, 이 전륜성왕의 나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불국토로 여길 뿐만 아니라 유교에서 이상국가, 군자국으로 여깁니다. 이 군자국 의식은 중국이 당나라가 신라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신라는 군자국이다. 인의지향이다. 이것이 나중에 하대까지 연결돼 가지고 하대에 가면은 채치원이가 써놓은 많은 비문에 보면은 이 군자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인의지향이라 나오고 건역지향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 채치원이가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중국의 새로운 학문을 보고 많은 것을 익혔죠. 그러니까 당시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온 뒤에는 신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마치 중국 가기만 중국 놈 다 된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미국 가면 미국 놈 다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죠. 옳게 정신 못 차리고 간 사람들은. 근데 채치원은 갔다 온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다. 신라는 신라고 중국은 중국이다. 이걸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채치원은 우리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면서 그것을 동인의식이라고 표현해요. 동인의식, 동력종자의 사람인자. 이 우리의 자주의식, 신라의 자주의식을 동인의식이라는 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이제 그 독자적인 연호를 많이 쓰는데 연호를 항제국이라 그랬죠. 그 언어인이 개국인이 태창인이 홍제니 뭐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왕이 계승자를 태자라고 부릅니다. 왕이 계승자를 왕이 살아있을 때 정하게 되죠. 대부분이 부자 계승제에 의해 가지고 왕의 맏아들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이 장자 계승, 부자 계승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을 신라에서는 태자라고 불렀어요. 태자는 황태자입니다. 황태자예요. 이거는 황제 국가에서만 태자라고 부르지 제후 국가에서는 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소현세자니 무슨 세자니 무슨 세자 이렇게 돼 있죠. 사도세자 뭐 이렇게. 이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명나라와 관계상 제후국의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자라고 썼는데 신라시대에서 고려 중기까지 몽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항복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태자입니다.
왕태자라고 많이 써요. 왕태자. 왕태자라고 쓰는 이유는 황제라고 직접 칭하지는 않았지만 신라의 왕들이 무슨 대왕이라고 칭해요. 무슨 대왕. 그렇게 진흥대왕, 원성대왕, 무슨 대왕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대왕의 왕이 계승자다 해가지고 왕태자, 태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황제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가 이제 660년경에 이르러 가지고 중국 당나라의 군사 원조를 받죠. 그 군사적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이거를 일부 포기합니다. 당나라의 복식 제도를 가져오고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외교 관계상 이 제후국 체제로 잠시 돌아갑니다. 잠시 제후국 체제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제후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676년에는 당나라를 완전히 물려치죠. 당나라는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가 신라마저 완전히 당나라에 복속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황제국 체제를 갖춥니다. 특히 이 신라 나름대로의 천하관을 갖는데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세상을 이해하기를 당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천하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사고가 하나 있고 그게 이제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다.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의 세상의 중심이다. 신라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중국도 세상의 중심이고 신라도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병존한다. 독자적, 개별적으로 병존한다는 의식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천하관이라는 것은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라 사람들은. 중국은 자기들 나름 자기 마음대로 그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네들 다 우리의 변방국가 주변국가에 불과하다 이랬지만은 신라는 아니다. 고구려도 그렇게 생각하죠. 고구려도 우리는 아니다. 고구려도 6세기, 7세기 강개토왕, 장수왕, 문자명왕 때 이때는 당당한 세상의 중심으로 자처를 했죠. 그래서 중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수나라, 당나라 다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 국제 역학 관계를 고구려가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 신라도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고 난 뒤에 중국 너희들이 뭐 대단하냐? 너희들하고 우리는 대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정방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신라를 도와서 백제 이쪽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죠. 그래서 당태종이 너 왜 신라마저 집어삼키고 오라니까 그냥 왔느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소정방이 하는 대답이 신라라는 나라가 조그만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비록 나라는 작지만은 임금이 훌륭해가지고 백성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있고 특히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있고 해가지고 만만해 볼 게 아니더라 하면서 표현을 하죠. 이런 것은 이미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세계관이랄까 자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으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중국인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이 통일을 한 것을 육합을 통했다 그러는데 육합이라는 것은 천지사방을 얘기하는 게 천지 동서남북. 그래서 이거는 사회, 천하를 통일을 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라가 그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지방제도를 갖추는데 전국을 9주로 나눕니다. 9개의 주로 나눠요. 9개의 9주라는 것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천자국의 지방제도로서 중국의 우나라 임금이, 우임금이 이 9주를 만들었던 것을 모방한 거예요. 그리고 5소경을 갖추죠. 경주를 동경이라고 하고
동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중원경 이렇게 갖추죠. 이 5개의 이 소경을 갖췄다는 거 이것 자체도 천자국, 황제국의 제도예요. 그리고 5악이라는 걸 갖추는데 5악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산들을 택해가지고 동서남북 가운 중앙 해가지고 5악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토암산을 동악이라고 하고 지리산을 남악이라고 하고 계룡산을 서악이라고 하고 태백산을 북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 지금의 팔공산, 그때는 공산입니다. 그냥 공산. 팔공산이 된 것은 고려 태조가 누굽니까? 후백제 견눈이하고 싸움을 하다가 패배해서 도망갈 때 8명의 공신이 거기서 죽었다. 뭐 해서 팔자를 붙여가 팔공산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공산이었는데 여기를 중악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5악 사상을 갖는 거죠. 진시황도 이 5악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도 5악이 있어요. 중국의 태산이 동악이에요. 그래서 이 동악에 올라가가지고 진시황이 동쪽에 해 뜨는 것을 보고 신라 쪽을 보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한무제도 태양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동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듯이 신라도 이런 5악 사상을 가지고 신라 전체를 하나의 천하로 보는 신라 중심 사상이 있었으며 이러한 신라의 천하 사상으로 해가지고 신라의 왕이 중앙에서 지방의 지역과 종족을 통치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가들을 제후의 국가로 생각했어요. 탐나, 제주도를 제후 국가로 보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가 항복해 왔을 때 그 귀족, 왕자라고 하는데 안성이라는 사람을 전라북도 익산의 건마저라는 곳에다가 고구려 왕으로 봉해주고 나중에는 보덕국 왕이라고 하죠. 이 보덕국 왕, 그 다음에 탐나국 이런 것은 신라 경주에 있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벼슬을 받아가는 제후국가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발해가 건국하게 되니까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에게 대아찬이라는 벼슬을 줍니다. 이거는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최치원이가 썼는 글에만 나오죠. 그 최치원이가 말하기를 발해가 건국되자 신라의 왕이 대조영에게 대아찬이라는 벼슬을 줬다. 그리고 지방의 하나의 작은 나라 왕으로 인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신라의 왕은 중앙의 천자, 황제로서 주변 제후국가들에게 벼슬도 주고 조공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조공을 했듯이 신라에는 주변에 작은 국가가 있어가지고 신라 중앙왕한테 조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공한 것만 가지고 지방 국가냐 아니냐 하는 거는 좀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다르죠.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지금 중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첫머리에서 얘기했듯이 중국 주변의 국가는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 외교 관례상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중국으로부터 관작을 하나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국제 외교예요. 오늘날 우리도 뭡니까? 신생 국가가 독립하면은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 국가로 가입을 하고 정식 나라 인정을 받아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갖게 되듯이 그 당시 중국이란 데가 국제사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이거 알리고 인정받아 온 거예요. 아, 신라가 있구나. 그런 걸 가지고 맨날 가서 특산물 갖다 바치고 제후국가로서 지방정권 노릇했다고 중국이 지금 논리를 피는데 그 논리는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신라 중대에는 지방의 제후국가를 인정해가면서 신라는 천하의 중심이 되는 그 생각으로서 하나의 불국토이자 세상에서 가장 불교에 의해서 이상사회라는 불국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는 불교가 굉장히 융성합니다. 그러면서도 신라의 국왕을 성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세계관, 국가관 이런 것을 신라 중대에 형성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은, 하대라고 하면은 이제 중대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후손들, 그들이 왕을 이어가다가 제36대 해공왕이라는 임금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자 왕의 어머니가 통치를 하는데, 섭정을 하는데, 이 외척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김씨들의 그 무열왕계의 진골 귀족들하고 마찰을 빚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열이 생기게 되자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96각간의 날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귀족인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왕하고 왕비가 살해당하게 돼요. 그러자 왕이 없어짐으로써 그때의 상대등이라는 최고 자리에 있던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제37대 선도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도왕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자 이 선도왕을 도와서 해공왕 때 난을 진압했던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왕자리에 차지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왕자리에 오를 사람으로 내정돼 있던 사람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주원이라는 사람은 왕자리에 뺏기게 됐죠. 그래서 강릉으로 도망을 갑니다. 명주라고 했죠. 그러자 이 명주에 내려가자 원성왕은 이 사람에게 너는 명주에 거기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어라 하면서 명주군왕이라는 관작을 줍니다. 명주군왕. 이 지방 제후 국가로 하나 봉해 준 거죠. 그리고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영동 지방의 땅을 떼어줘요. 거기를 독자적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이 김주원 개 세력들은 거기 이래 명주국이라는 나라 명칭을 사용하고 장안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강릉에 가면은 장안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강릉 김씨 후손들 계시면은 아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여기에 설화도 보태지고 해가지고 전해오는 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같은 신라의 왕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경주에 가면은 해공왕 이전까지의 왕에 대해서는 강릉 김씨가 제사 지내요. 그리고 원성왕부터 경순왕까지 제사는 경주 김씨가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갈라져 나간 걸로 보죠. 이처럼 하대가 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원성왕은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진골 귀족들의 도전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자 나는 종래의 일반 진골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다. 신성한 왕족이다. 이런 것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원성왕을 비롯한 그 후손들은 황제의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골품 제도에서 진골보다 더 높다. 진골보다 더 높으면 성골이라 해야 되는데 성골은 이미 상대에 없어졌다 그랬죠. 제가 진덕여왕 죽음으로써 성골이 없어서 태종 무열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랬죠. 그래서 성골은 없고 성골이라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최치원이가 써놓은 저기 보령,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은 난낭비라는 게 있어요. 난낭비가 아니라 낭의 화상비, 무염의 비석이 있죠. 그거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은 신라에 6개의 등급이 있는데 왈, 성이, 왈, 진골, 이렇게 쭉 써놨죠. 그래서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골보다는 높다. 그럼 이게 뭐냐? 신성한 혈통이다. 신성한 왕족이다. 이런 표시인 거예요. 어떤 일본 학자들은 이거를 성골과 일치한다고 하는데 성골은 이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골은 될 수가 없고 성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일반 진골 귀족에서보다는 다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왕족이라는 걸 표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분을
격상시켜야 돼요. 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황족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에 있던 갈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갈항사라는 절에 있었던 석탑이 있었어요. 그 석탑에 새겨놓은 비문에 보면은 경신대왕, 그 다음에 소문 황태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신대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원성왕을 말하는데 살아있을 때 이 사람 이름이 김경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경신대왕이라고 불러요. 대왕이다 이 말이에요. 대왕.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대왕. 일반 여러 명 왕이 있는데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문 황태후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는 황후의 어머니다. 황제의 어머니다. 황태후. 이것을 신라시대에 이미 썼어요. 이게 당시에 새겨놓은 금속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성왕이라는 사람이 황제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황제와 똑같은 대왕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일본의 그 최고 통치자가 천황이라고 하지 않고 천자라고 썼다든가 뭐 이거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 국가 내에서는 중국의 황제, 천자와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뭐 같은 용어로서 황왕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이 월광사, 월랑선사 탑비 같은 데 보면은 경문왕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48대 경문왕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경문왕이라는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오죠.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왕이 이 경문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기가 자꾸 커지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모자 만드는 복두쟁이를 불러다가 모자를 뭐 만들어서 기를 덮었다. 그런데 이 모자 만드는 이 기술자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와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웃고 다녔다. 그래서 왜 웃느냐 물으니까 웃지 마라. 요즘 표현대로 하려면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은 나는 죽는다 이거죠. 임금님 기는 당나귀랑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경주에 있는 대나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좀 속이 후련해졌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바람만 불면은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 이게 뭐냐 하고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물으니까 임금님이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아유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임금인 내가 뭐 그 정도까지 뭐 구애받을 필요가 있냐 하고 모자를 벗어서 보여주니까 뭐 기가 컸다. 뭐 이런 얘기 전해오죠. 근데 이거는 설화 얘기고 사람의 기가 어떻게 당나귀 기가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기 커져봤자 손바닥 이상 안 커지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경문왕이라는 임금은 훌륭한 임금이라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많이 듣고 그거를 정치에 반영한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설화적인 형태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문왕이라는 사람은 화랑들을 전국 각지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전국을 유람을 하라. 그리고는 들어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요즘 표현 같은 게 뭐예요? 일종의 공작정치예요. 공작정치, 여론 공작정치. 임금님은 훌륭한서 이런 정치를 하려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화랑들 통해 가지고 전국 돌면서 퍼뜨리고 그다음에 그 여론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경문왕 또 다른 설화에 의하면은 임금님은 밤에 잘 때 되면은 뱀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배 위에 덮고 잔다. 그리고 혀를 막 이렇게 날름날름 한다. 아니, 세상에 뱀 수십 마리 배 위에 덮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마리만 덮고 자야 되고. 우리는 무서워서 징그러워서 할 수 없는데 그거는 뱀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수집해 온 자들이 임금님한테 밤에 되면은 다 보고한다는 거지. 보고한다는 거. 그래서 수많은 이 정보 수집자들이 임금님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니까 임금님이 밤에 그걸 듣고 낮에 정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경문왕인 임금은 훌륭한 임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뭐 하나는 뭐 더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대나무 벤 자리에는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산수유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주에 산수유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조선시대 각 지역의 진상품을 보면은 경주에는 산수유가 진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때 심어놓은 뭐 산수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조선시대는 각 지역에 진상품이 있습니다. 뭐 영동 상주의 꽃감, 뭐 어디에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렇처럼 이 경문왕이라는 임금이 왕이 된다 하면은 이 경문왕도 자기를 황제로 격상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황후라고 부르죠. 자기 부인을. 경문왕은 부인이 둘이었죠. 그 경문왕이 이제 장가를 갈 때 이야기에 의하면은 딱딱할까봐 내가 조금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덜 지루하시죠. 경문왕이 이제 장가 갈 때 이야기 보면은 경문왕 앞에 왕이 헌안왕이라는 왕인데 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사위를 삼아야 되겠다. 보니까 화랑이고 왕족인 이 억념이라는 사람, 억념이가 경문왕인데 훌륭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왕비하고 왕이 궁궐에 잔치를 열고 불러들였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불러서 잔치를 열고 물어봤죠. 네가 세상을 둘러본 게 어떤 게 있더냐 하니까 뭐 3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해주죠.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만하지 않고 뭐 옷도 비싼 옷 입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그걸 보고는 헌안왕이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래도 쓸만한 재주를 갖췄구나 하고는 내게 딸이 둘이 있는데 딸 중에 하나와 혼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의를 해요. 그러자 억념이가 고민인 거죠. 딸을 둘 중에 나를 고르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르겠어요? 예쁜 사람 고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억념이도 예쁜 사람 고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을 못하고 나도 아버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상의를 해서 내일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래 좋다.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했는데 가족회의 결과가 물어볼 게 뭐 있느냐. 작은 딸이 더 예쁘고 미인인데 작은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가족회의가 끝났어요. 이제 결정이 됐죠. 근데 이 화랑 밑에는 화랑의 참모 역할을 하는 중들이 따라다녀요. 화랑과 중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 중에 범교사라는 중이 와가지고는 밤늦은 시간에 화랑께서 둘째 딸과 결혼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이냐? 이러는 그래, 우리 가족회의 결과 그렇게 결정이 났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장가는 내가 가는데 니는 왜 안 된다 그러냐? 절대 안 된다. 첫째 딸하고 가라. 첫째 딸은 못생겼지 않느냐? 그래도 첫째 딸하고 가라. 못한다 이러니까 첫째 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막 하면서 자해소동을 벌리는 거예요. 이거 참 고얀 일이다. 그러면 뭔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이 됐어요. 그 다음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헌안왕한테 첫 딸하고 맏공주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맏공주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다 이제 헌안왕이 나이를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사이 억념이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느라. 이 유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왕위 계승은 살아있을 때 태자로 책봉해 놓은 사람이 제일 우선이고 한번 태자로 책봉되면은 왕이 그 사람을 폐위하기 전에는 왕위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황태자가 없으면은 유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언을 받은 것을 거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역자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범교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자네가 내한테 맞다라고 결혼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다는데 뭐냐? 이야기 좀 해봐라. 궁금하다. 이러니까 범교사가 뿅긋이 웃으면서 당신이 맞다라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왕과 비슷한 태자 노릇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위에 올랐지 않느냐.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 얼마나 큰 이익이냐. 2가지다. 그 다음 3가지는 뭐냐.
그러니까 번교사가 웃으면서 둘째 딸이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느냐. 네가 임금인데 네가 또 장가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문왕이 알지 그렇구나. 그래서 둘째 공주 보고 나한테 시집 오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아니 세상에 공주가 마땅히 시집갈 어떤 대상적 배우자 고르기도 힘든 판에 임금이 결혼하자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래서 결혼을 둘째 공주도 했죠. 그 첫째 공주, 둘째 공주 다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 경문왕이 맞아들인 왕비가 둘이었는데 첫째 왕비가 이 문의 황후, 문자 황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문왕도 황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황후에 있었으면 경문왕 자신은 부인이 왕후면 이 사람은 황제나 마찬가지죠. 경문대왕인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하대 이때가 되면은 왕이 계승자를 정하는데 내가 이제 태자 책봉을 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태자 책봉은 왕의 장자를 책봉을 합니다. 왕의 장자가 죽으면은 왕의 차자를 책봉하고, 근데 신라 하대가 되면은 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왕의 동생도 책봉해가지고 태자라 그래요. 태자. 그리고 왕의 조카도 책봉을 해가지고 태자라고 그래요. 하대만의 이 특징인데, 그래서 진성여왕이라는 여자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자기하고 같이 정치를 해나가던 삼촌인 각간 이용이 죽자 그 사람을 사모해가지고 정치에는 뜻이 없고 절에 가서 불공만 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자 세상이 막 혼란해져가지고 도둑들이 나타나는 거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해가지고 기근현상이 일어나니까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도 중앙의 귀족들은 자기들만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귀족적 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지방에 보내가지고 세금 독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은 흉년이 들고 농사를 못 짓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금을 내느냐 이거죠. 세금을 못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낼래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관리들은 와가지고 세금 안 내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들이 떠돌이 거짓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으러 다니고 거린이 돼가지고 혹은 남의 거 훔쳐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훔치니까 이 도둑놈이 돼가 범죄자가 되니까 잡히면 사형을 당하니까 산 쪽으로 도망가고 바닷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섬으로. 그래서 산적이 되고 해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하대가 되면은 수많은 산적, 수많은 해적이 서해안, 남해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해적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다가, 신라 사람들을 잡으다가 당나라에 가서 노비로 팔았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이때 정치가 혼란해지니까 일본의 해적대도 나타나고, 당나라에서도 알록산의 난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황제권이 약해지는 거죠. 당나라 현종이라는 임금이 양귀비한테 빠져가지고 정치를 소홀히 했어요. 이제 양귀비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전통적인 민은 양귀비죠. 동양에서. 아따, 그 참 양귀비 같은 이쁜 여인이다. 근데 오늘날 여성들이 생각하는 양귀비는 민하고는 그게 다릅니다. 판정 기준이. 양귀비 초상화를 보면은 퉁퉁하게 그냥 복스럽게 생겼어요. 요즘 갖다 놓으면은 뚱뚱하다고 맨날 다이어트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미인의 기준이 통통하고 복스럽게 생긴 게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여성들 미인 된다고 밥 안 먹고 설사약 먹고 해가지고 살 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나도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남들 보기에 미인이 되려고 억지로 빈혈 증세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보면은 요즘 아가씨들 미인 아니에요. 아이고 저 비증 말라가지고 저거 며느리 들이면 애기나 놓겠나? 저렇게 몸이 약해서 어떡하냐? 상당히 걱정이실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보기에는. 아유 우리 며느리는 저러면 안 된다. 조금 그래도 건강해야지 이래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양귀비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 양귀비가 알록산이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나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이하고 알록산이하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밀려가지고 이제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방 세력들이 군대를 이끌고 동원이 됐어요. 이 알록산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에 지방 그 군사 세력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을 진압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 권력자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사병을 키워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구려의 후예인 이정기라는 장군이었죠. 이정기라는 장군이 중국의 산동성, 옛날에 제나라, 노나라, 공자님이 계셨던 노나라, 제나라 있죠. 그 지역을 다 차지했죠. 거기가 평주, 치주, 노주 하는 곳인데 평로지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절도사라는 지방 세력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중앙 왕실에 대항을 한 거예요. 당나라 왕실에. 이 고구려 후예인데 그때에 중앙 왕실에서는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정벌 해라.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방 세력 절도사들을 동원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 후예인 이정기 세력하고 당나라 지방 중앙 세력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보고라는 사람이에요. 장보고. 완도에 살다가 당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 알록산에 이정기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공을 세워서 무령군 소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 이름을 떨친 다음에 이 이정기 세력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니까 반란을 진압하고 나니까 군대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보고도 그때 예편을 했죠. 예편을 하고는 중국에서 그 장사하는 것을 봤어요. 중국은 그 당시에 국제 도시라 가지고 장안이라는 곳에는 아라비아 상인, 페르시아 상인, 저 이집트 상인까지 왔어요. 그리고 일본 상인, 신라 상인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라비아 물건들이 당나라에 와서 팔고 그것을 사가지고 당나라 사람들이 신라,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보고가 이걸 왜 너네들이 하느냐? 내가 하겠다. 해서는 신라에 돌아와가지고 임무를 해봤죠. 흥덕왕이라는 왕한테 나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서해안 바닷가에 저 많은 해적들, 제가 해적이 많다 그랬죠. 해적들 다 소탕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덕왕이 군사 10,000명을 주고 완도를 중심으로 한 그 서남 해안에다가 청해진이라는 것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러자 이 장보고가 서해안 바닷가에 있던 이 해적들을 다 소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인들은 그 당나라의 노비로 팔려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최치원이라는 이 사람, 장보고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중으로는 교각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불교의 어떤 하나의 교파의 시조가 된 분들, 이런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시대는 국제인이었어요. 신라인이 세계인이었고 이 한반도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약을 했던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우리 오늘날도 그렇게 돼야 되지 맨날 이 한반도에서만 나는 영남에서 잘났다. 나는 호남에서 잘났다. 뭐 나는 충청도에서 잘났다. 그 잘나가지고 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맨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나라 경제 망치는데 큰 역할들 하고 뭐 그렇지. 좀 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아시아를 대표한다든지 세계를 대표한다든지 그런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자세, 관점 이런 거를 키워줘야 되지, 그죠? 그래야지만 이 고구려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되지. 맨날 우리만 고구려는 우리 거다, 고구려는 우리 거다. 소용없어요, 이거. 중국에 10억 인구가, 13억 인구가 고구려는 중국 거 이렇게 소리 한꺼번에 지르면은 우리 4,500만 아무리 목소리 들리도 안 해요. 숫자로 하면. 그러니까 논리를 피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크게 대항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약간 이야기가 그쪽으로 갔는데, 자,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이 경문왕이라는 사람은 그 여동생을 장옹주라고 불렀는데, 이 장옹주라는 것은 중국의 황제의 아들인 장공주하고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문왕의 딸인 진성묘왕, 이 진성묘왕을 북궁 장공주라고 불렀는데, 장공주도 황제의 딸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그리고 각간 용인은 태제라고 불렀어요. 태제라는 것은 임금의 동생인 거예요. 태자가 들어가는 것은 황제예요, 황제. 황자 들어가는 거고, 이처럼 이 경문왕 시대에는 태제, 장공주, 장옹주 등 용어같이 이 황제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신라 내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나라의 유학을 갔다 온 최치원이가 이렇게 썼어요. 최치원이가 썼다면은 이거는 뭐 국제적인 관점에서 쓰는 거니까 보다 정확한 거죠. 신라 사람이 썼다면은, 신라에 그냥 저 경주 꼴짝 있는 사람이 썼다면은, 그래, 너넨 그런 모양이다 이러지만은, 최치원이가 국제적인 감각이나 태도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미 신라는 황제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치원이가 제왕연대력이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이 제왕연대력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제왕이라는 것은 황제와 왕이에요. 황제와 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황제와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제자는 중국의 왕이고 왕자만 우리나라 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종래의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최치원 학회, 고운학회의 그 고운학보라는 논문집에도 썼듯이 이 제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칭하는 용어예요. 이 제자라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다 중국 아니에요. 우리나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신라 하대에 되면은 조상을 제사 지내는 종묘제라는 것을 만들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묘 옆에 종묘라는 게 있죠. 이 종묘에 가면은 소목제도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시조가 있고 좌우로 이렇게 대수로 조상을 모십니다. 모시는 그런 하는데, 제후의 국가에서는 5분만 모셔요. 5묘예요. 그런데 천자의 국가에서는 7묘에 7분을 모셔요. 그런데 이 신라에서는 5묘제를 만듭니다. 제후국의 체제를 취해요. 그러면서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태종무열왕하고 문무왕하고는 별묘로 만들어요. 별도로 두 분을 따로 모셔요. 그래서 합치면은 7개예요, 7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의 천자와 같이 실제는 7묘제다 이거죠. 외교상 부득이 중국이 알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외교 문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5묘다고 했지만은 실제는 천자국의 체제인 7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처럼 볼 때 신라 하대의 왕들은 황제를 직접 칭하지는 않았지만은 동등한 의미를 가진 대왕을 사용하면서 지위나 폐와 성상, 황왕 등의 용어로 황제적 지위를 표방하였고, 그리고 왕의 아내를 황후, 어머니를 황태후, 그리고 아들을 왕태자, 왕의 남자 동생을 태제, 누이를 장공주, 그 다음에 그 친족을 황자라고까지 했어요. 일본에 있는 신찬 성시록에 보면은 그 일본 성씨의 그 시조를 신라의 황자 김정흥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라의 황에서 온 그 황자다 이 말이에요. 황자라는 것은 황제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신라는 황제다. 이런 걸로 봐서 신라에서는 이미 그 외교상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하는 그런 제후국의 체조를 취하긴 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 나름대로의 신라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황제국 체제를 갖춘 독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라에서는 이 외형은 황제적 체제를 갖췄는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신라 말기가 되면은 신라가 힘이 약해져요. 사실 진성여왕을 전후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해적, 산적 이런 도적대들이 나타나고 이 도적대들을 규합한 궁예 같은 세력가들이 나타나가지고 독립국을 평화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안가를 지키는 군사 세력가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황해도 지역에 있는 폐강진의 평산박씨 세력 같은 거, 폐강진 세력, 평산박씨라든가 또 저쪽에 안성의 죽산의 기원이 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주의 강원도 원주의 양길이 세력, 이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자 지방은 이미 자꾸 분권화 현상으로 가면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만 왕의 지위를, 국왕의 지위를 높이려고 외형만 이 황제를 칭하고 황족을 칭하고 하게 되니까 허울은 황제, 왕제국이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이 신라 하대에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일반 그 종전의 진골 귀족에서 이제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된 그 원성한 계열들은 자기들의 왕족만 신성화하려고 자기들 내에서만 건친혼을 하게 돼요. 신라시대는 골품제 사회고 이기 때문에 왕족은 왕족끼리만 결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을 하는 집안이 좁혀지는 거예요. 혼인을 하는 집안이 좁혀진다는 것은 이 왕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죠. 왕하고 왕실하고 연결된 가게라든가 집안이 많아야지만 이 왕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세력이 많아지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하게 되면은 그래 너네들끼리 잘해봐라,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뭐냐 해가지고 밑에서는 반발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비슷한 거죠. 가진 자들만, 일부 극소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일반 평민들은 될 대로 되라 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 기득권과 이 하층민가의 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밑에는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분배를 하는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도 취해 가야 되고, 개발도 하고 발전도 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함께 취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게 국제 경제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내부에서는 또 권력자들은 자기들 권력만 강화해야 된다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때도 똑같아요. 소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한 거예요. 왕이 있고 왕의 동생, 왕의 삼촌, 왕의 조카들만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나머지에게는 벼슬도 안 주고 혼인도 안 하는 거예요. 혼인이라도 하면은 이때는 귀족사이기 때문에 혼인을 한 집안은 벼슬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요즘도 혼인하면 올라가는 경우 많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능력 위주로 관리를 선발하고 자리를 맡겨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발전도 하고 앞으로 진취적이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혈연 중심, 지연 중심으로 가는 게. 그거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줄 아는 그런 태도, 통치자를 필요로 할 시대가 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 하대에는 소수 집단만이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왕실이 협소화되고 여기를 보호해주는 세력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귀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 세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앙에서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이 세력 재산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지방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 세력들은 그 당시 전국에 있는
큰 사찰, 선종 계열의 대사찰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른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반독립적으로 통치하는 호족이라는 걸로 변화해 나가요. 그래서 이 호족들이 세력이 큰 자들이 나타나면 왕건이라든가 궁이라든가 견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로 다 편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신라는 이제는 소백산 이남, 심지어는 경주 주변에 조그마한 소국으로 영토가 축소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자,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신라의 국왕과 왕족은 신라 전시기를 통해서 특히 신라 중고기 이후에는 황제, 황족 그런 지위가 있었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신라 국왕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대왕이라든가 성제라든가 제라든가 짐이라든가 제왕이라든가 황후, 왕후, 왕태후, 태자, 태제, 장공주 등 호칭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죽음을 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왕의 장례를 인산이라고 했어요. 인산. 내가 그 인산이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인산은 황제의 죽음만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당했을 때 고종 임금 황제가 돌아갔었을 때 고종의 인산일, 순종 임금이 돌아갔었을 때 순종의 인산일이라고 그랬죠. 그 인산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뭡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했었죠. 그 기억들 하시잖아요. 네. 그 황제만을 인산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인산이라고 안 합니다. 이런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명령을 치기다, 조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걸 봐서, 그리고 종묘제도에 있어서 오묘제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황제국의 칠묘제를 썼고, 지방 통치제도에서도 천자국의 상징인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오경을 두고 오악을 두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저 지방에다가 명주국이라든가 명주군왕의 명주국이라든가 탐나국이라든가 보덕국이라 같은 제후국을 만들고, 북쪽에 있는 발해를 북국으로 생각하고 일본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일본을 남국이라고 생각해요. 북국, 남국. 그러면 우리는 신라는 중앙이다 이거죠. 세상의 천하의 중심이다, 중앙이다는 중앙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천자국 체제였다는 것입니다. 신라는 중국 당 중심으로 편제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발해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신라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비록 외교상 당에 대해서는 제후국의 입장을 보이면서 국내에 대해서는 독립된 황제국의 체제를 취하였고, 아울러 발해와 일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종주국의 입장을 가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신라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당에 대해서 제후국을 취했지만 이거는 외교에 불과한 거고, 국내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황제국의 지위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라 왕들의 황제적 지위와 인식은 신라 말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후삼국 쟁패지의 후백제와의 견훤과 고려 왕건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 보면은 신라 왕실을 받든다는 존왕양이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세력을 키우면서도 명분은 뭐냐 하면은 신라 왕실을 지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군대를 동원해가 당대방을 후백제를 공격한다. 후백제는 왕건을 공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분은 그렇게 두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제후 국가들이 중앙의 천자국을 의식해가지고 존왕양이적 입장을 취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존왕양이적 양식이 쭉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제적 체제와 천하가는 고려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가 되면은 여러분들 TV 드라마에서 봤죠. 황제폐하, 황제폐하 하는 드라마가 나오죠, 요즘. 제국의 아침에서도 그랬고, 태조왕건에서도 그랬고, 요즘 무인시대에도 보니까 황제라고 하죠.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었나 하고 이상하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황제폐하를 쓰는 겁니다.
그 황제 폐하를 고려시대에 썼다는 증거는 여기에 하남시에 가면은 태평 2년명 약사불 자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글씨를 새겨놨어요. 거기 보면은 원컨대 황제 폐하께서 만세하시라. 요 황제 폐하여 영원히 이 만세 하시라고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약사불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약사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약합을 들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건 뭐냐면은 황제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서 또 인근 사람들이 거기 와서 빌면은 병이 낫는다는 그런 불교 사교에서 나온 그 약사불 사상인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황제가 누구냐? 그게 고려 광종, 경종 그 임금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황제국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요즘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무인시대 최충원의 아들 최우대가 되면은 몽고가 고려를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려의 왕실과 무인 세력들은 자기들의 종전에 그 누렸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일반 백성들이야 내륙에서 죽든지 말든지 팽개치고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 가서 호화의식하면서 살았죠. 항복해라도 하지 않고 몽고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주장한 거예요. 뭐 왕실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깊게 생각하면은 일반 백성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죠. 이 몽고의 침략을 물리친 거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때도 도둑질들이 많았는데 관악산에 도적대가 있었는데 이 초적들이 나서가지고 몽고군 물리쳤어요. 그리고 용인에서 중들이 나서가지고 몽고군 물리치고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다 몽고 물리치고 대항을 했는데 이 왕족하고 최씨 정권은 강화도 도망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비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려 왕실을 유지시켰다. 뭐 그 의미에서는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해서 제가 지금까지 신라는 중국의 당나라의 하나의 변방 제후국가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황제국을 취한 그런 중국의 대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